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기대를 업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8% 상승한 22,381.2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2% 오른 2,510.06에 나스닥 지수는 0.19포인트 오른 6,452.4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 달 전에 나온 잠정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3.1%라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1분기 1.2%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2분기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연율 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소비 지출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2% 증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1.1% 내린 51달러 5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WTI는 물론 브렌트유 역시 최근 석 달 사이에 20에서 30% 급등세를 보인 데 따른 일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하락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상승세로 방향을 틀면서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뤄냈는데요.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결과를 냈던 데다가 또 전일에 공개됐던 세제 개편안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시장이 오름세를 보였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추석 연휴라는 부담감이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만에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3년 반 만의 최저 수준이었고요. 소폭 상승에 그쳤고 코스닥은 사흘 만에 내려서 종가 기준으로 6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9월 29일 금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전반에 거쳐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면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오늘 퇴근 시간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특별한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마음은 많이 설렙니다. 그런데 몸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저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자로 잡아놨기 때문에 연휴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려 18시간을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떠나려고 해도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부 다 지금 해외로 나간다 해서 물론 시간이
좀 기니까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열흘간의 이 휴일을 만들 그 첫 번째 취지는 내수 소비를 진작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외국으로 가시면 오히려 평상시보다도 내수 소비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 GDP 다른 산업 생산 지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 지금 중국도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연휴가 지금 같이 겹쳤는데요. 중국에서는 사드 보복 때문에 한국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동이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는 텅텅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시간을 보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부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 같은 데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장기간의 연휴가 있을 때는 바우처 제도라는 거 이런 것을 도입해서 국내에 싸게 싼 가격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까지 해주면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대책 없이 무조건 놀아라. 전부 다 외국으로 가는 거 그렇게 좋은 현상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추석은 한 해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남은 연말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벌 개혁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재벌의 공적과 가오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모든 것이 다 공과 과가 있겠죠.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치고 나오니까 그러면 재벌이 과연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장단점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벌이라는 구조를 만들므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본 동원하는 것도 효율적이었고 수출을 하는 것도 효율적이었고 그래서 경제 외형 덩치를 키우는 데는 재벌만큼 좋은 게 없었지 않냐.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가 이만큼 오는 과정에서 재벌의 기여가 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제 과는 뭐냐. 이 재벌들이 이제 경제력이 너무 독점이 됐다.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대 재벌만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10대 재벌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50%를 훨씬 넘어갑니다. 물론 GDP와 이 매출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통계학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GDP에 측정해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재벌은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 치우친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그 치우친 게 그것이 재벌의 자기 주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사고 B기업이 C기업 주식 또 C기업이 다시 A기업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 돈은 얼마 들이지 않고 여러 기업을 방만하게 늘림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하나가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져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 IMF 금융위기 당시에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대우그룹이 망할 때도 우리 경제가 같이 동반 몰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재벌들이 크면서 내부 거래, 지금 10대 재벌 내부 거래 액수가 122조를 넘어간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내부 거래를 해주게 되면 자기들끼리만 거래를 하면 다른 기업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른 기업들은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다른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자기 친인척, 그 사돈의 8촌까지를 전부 심지어 음식점까지 동네 상점까지 다 침범함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려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양극화의 주범이 바로 재벌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공과 과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그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지금 재벌개혁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재벌개혁이 지금 이 시대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재벌개혁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이 공정위 김 위원장의 행보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김상조 위원장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쳐다보면 항상 좀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소박하겠지만은 아직까지 자기의 소신대로 다 못해서 그런지 얼굴에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런 인상이 많이 있는 분이세요. 한평생 이래 김상조 위원장을 주변에서 이렇게 쭉 보아옵니다만은 대단히 소신이 분명하고 굉장히 소박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 됐는데 그동안 100일 동안은 사실 아무것도 못했다고 봅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이 지금 널려 있고 그중에 취임하자마자는 소위 을의 눈물을 좀 닦아주자. 근데 을의 눈물을 닦으다 보니까 을뿐만 아니라 병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갑을, 병정무, 기경, 신임계 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갑질하는 문화,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의 이른바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든지 각종 가맹점 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또 가맹점 내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갑질,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도 100일이라는 시간은 태부족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재벌개혁 정책이 지난 9년간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법적으로 재벌을 손볼 수 있는 규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손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일이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입법 사항도 있고요.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 집단국이 이제 며칠 전에 발족을 했어요. 이 기업 집단국은 12년 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있었던 조사국을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조사국이 12년 전에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제를 바꿔서 기업 집단국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 산하 5개 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재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이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사님?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목표, 재벌개혁 왜 해야 되느냐? 크게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현재의 이 구조, 재벌 시스템을 둬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 재벌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인류대학과 그렇지 않은 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그 문제의 본질이 현재 잘못된 재벌 구조에 있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야말로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가 2번째 목적인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그러면 왜 재벌 개혁을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이래 보느냐면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재벌이 효율성이나 어떤 이 경제성,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재벌 구조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문재인 정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종래의 재벌 구조는 2등이나 3등으로서 1등을 따라잡는 구조는 재벌 구조가 상당히 편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냥 뺏기기만 하면 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냥 밤새워서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열심히 하라고만 강조해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세계 1위와 싸우는
세계 선두 경제, 선진국으로 치고 나간다는 게 선진이란 말이 영어로 어드밴스드, 먼저 나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은 더 앞에 베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 하겠다 해서 차은택이나 최순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말은 좋았지만은 그런 사람한테 맡겨놔서 되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한테 맡겨놨어요. 그럼 창조는 어떻게 오느냐? 여러 가지 경제학적 그동안의 연구 논문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혁신은 새로운 기업과 정신을 갖고 모험 정신을 갖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재벌 구조나 대기업 구조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혁신을 합니까? 미국의 혁신한 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든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 구글, 애플, 그죠?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 기업하고 한번 역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보다 훨씬 더 늦게 생긴 기업들입니다. 80년대에 상장한 기업들이에요. 불과 30년도 안 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80년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재벌로 반열에 올라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전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는 기존 재벌들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 것에 불과한데 반해서 미국은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과거에 IB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IBM이라든지 휴렛패카드도 그대로 있죠. 그들은 100년 기업 아닙니까? 그들 있는 틈을 짚고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한 IT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평정하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애플입니다. 애플, 구글, 뭐 이른바 4인방, 팡 4인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 구조는 너무나 좀 덩치가 커져 있다. 네. 그리고 이 또 스스로 벤처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시장의 커머셜라이즈, 기업 사업화를 밟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재벌 기업들이 한두 개 사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술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덩치가 커지고 경제 환경이 변하는데 기업도 오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또는 많은 기업들이 정책적 오판으로 해서 구조조정 또는 폐가망신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사회 구조 같은 걸 보면 대주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덩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이 문화, 이사, 감사 혼자서 다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재벌 총수 한 사람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벌 총수가 자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전자. 전 삼성전자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님의 삼성전자 지분이 0.56%입니다. 100 중에서 0.5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순환출자 좀 이따가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순환출자 문제가 나와요. 적은 돈으로 여러 개를 빙빙빙 돌리면서 0.56으로 회사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당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배당하면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돼요. 배당보다는 사내 유보를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투자가 잘 안 일어난다. 이런 지적까지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너무 문재인 정부가 재벌을 혁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 올린 대로 바로 빈부의 격차,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런데 재벌들이 지금 안 하는 업종이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업종은 재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빵도 재벌들이 만들죠. 대형 백화점에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다 개인 영세사업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영세사업의 다 대부분이 상당수가 지금 망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른바 우리 경제의 균형적인 성장, 특히 중산층 부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지금 재벌 개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의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 자체가 선진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다소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데도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기업 집단국이 12년 만에 부활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박사님? 예, 이제 기업 집단이라는 게 공정거래법상 용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형태죠. 재벌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벌을 영어로 바꾸면? 재벌이요? 예. 영어로 재벌입니다. CHABUL, 재벌. 네. 다른 나라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글을 영어로 그냥 파자해서 그냥 그 사진에 올라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재벌을 학문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중간에 뭉쳐있는 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 기업에 집단적으로 뭉칠 수 있는 그것을 기업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재벌이라는 용어는 그냥 상관행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기업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집단도 이제 그 중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기업 집단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집단은 그 기업 집단의 자산 규모가 원래는 5조 원이었습니다. 5조 원. 자산을 합친 덩치가 5조 원이면 기업 집단으로 간주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것을 10조 원으로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다시 빠져나가게 된 거죠. 물론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 기준인 자산 규모도 좀 높이는 것도 완전히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재벌 개혁이라는 취지에는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호 출자 금지 같은 제대로 감시를 하는 것은 그 자산 규모가 10조가 돼야 됩니다. 10조 이상인 기업만 감시하고 있고요. 5조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기업 공시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이 그 조직 이름이 기업 집단국입니다. 기업 집단국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정부 조직 편제상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집단을 한번 예리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5개 과가 있어요. 5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과가 지주회사과입니다. 지주회사과라고 있어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주회사로 다 돌리려고 합니다. 뭐를 지주회사로 돌리려고 하냐면 지금 순환출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순환출자는 문어발처럼 이래가지고 서로 물리고 물리면서 돈 없이도 회사를 100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존재예요. 회사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말씀 올린 대로 하나가 무너졌을 때 다 같이 망할 수가 있고 또 그 문어발 안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소외시키면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여야 간에 이미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2012년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했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핵심이 경제민주화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핵심 중에 핵심이 순환출자 금지고 그것을 김종인 전 그 서강대 교수가 이것을 기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걸 제대로 안 해주니까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그만두고 나중에는 결국 민주당 대표로 당적을 변경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죠. 아무튼 2014년에 이제 그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새로 만드는 순환출자는 못하게 한다는 건 법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새로 만드는 순환출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만들어진 순환출자를 없애야 되는 문제거든요. 현재 재벌의 문제는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게 문제입니다. 새로 만든 거면 안 된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재벌들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예 법에 언급조차 해놓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M&A 흡수합병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순환출자만 해소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순환출자에는 언제 해소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자, 이것을 이제 노무현 정부는 순환출자 해소할 겁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그냥 해소를 하게 되면 기업의 지배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회장, 이건희 부회장 또는 정의선 부회장, 정몽구 회장의
지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를 뺏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순환출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지분을 팔아서 추적회사의 지분을 늘리고 나머지 회사는 팔아야 되는데 이것이 재벌 해체로까지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재벌 해체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벌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 또 그 위에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교수, 이런 분들하고 목욕도 여러 번 가봤어요. 빨갱이 하도 위에서 빨갱이다 해서 그래서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서 저는 굉장히 큐리어스하게 호기심을 갖고 옷을 벗으면 이 사람 피부 색깔은 빨갛게 돼 있냐? 근데 막상 봤더만 우리하고 색깔이 똑같더라고요. 빨갱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좌파도 아닙니다. 오히려 좌파들로부터 김상조 위원장이나 장하성 교수는 좌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혁명 대열에 동참하지 않냐. 이분들의 생각은 생산성을 높이자고 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을 해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벌을 뺏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지분 절대 뺏지 않겠다. 그 지분을 본인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하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순환출자를 일거에 해소하면 거기에 그 시행착오가 올 수도 있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M&A해서 뺏어갈 문제도 생기니까 그 중간 단계의 과정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가라. 사실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것은 IMF 우리 경제 위기를 당했을 때 IMF가 우리한테 권고한 거예요. 그래서 SK라든지 지금 LG 상당수 기업은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가 있죠.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가 있게 되면 세금 부담도 덜어주면서 그 기업들이 주력 기업을 위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간다 그러면 지주회사 우선주라 해서 증권시장에서도 지주회사 수혜주라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이런 재벌 개혁을 하면 재벌업체 주력 기업은 주가가 더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 개혁은 지주회사가 현재 상장세액이 20%만 있으면 지주회사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다 주거든요. 이걸 다 30%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또 부담이 되죠. 그래서 롯데가 최근에 롯데푸드, 롯데음료, 그다음에 롯데마트, 뭐 롯데쇼핑 이런 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서둘러 전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30% 의무조항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지주회사 문제고, 이건 뭐 한두 마디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부자 거래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이 지난해에 갤럭시 노트 7 큰 사고를 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기업이나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배터리가 잘못돼서 폭발되는 바람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가 전 처음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배터리를 아마 중국에서 사온 모양이다. 중국 배터리 우리 기술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그게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삼성 계열사인 삼성 SDI에서 만든 배터리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삼성 SDI, 물론 세계적으로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삼성 SDI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동일인 기준으로 보면 같은 회사거든요. 같은 회사에 내부 거래를 한 거란 말이죠. 내부 거래를 하면 삼성 SDI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삼성전자에 배터리 납품할 수 있습니다. 대충 만들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삼성전자 요구를 너무나 잘 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잘 해왔죠. 워낙 삼성 SDI라는 회사가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볼 때 삼성 SDI라는 회사가 독점 체제로 내부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LG도 배터리가 있고 다른 배터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지금 이런 점에 착안해서 내부자 거래를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 감시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감을 몰아주는 거. 재벌 총수 자식이라고 해서. 롯데 같은 곳 보십시오. 그 롯데 서미경 여사의 딸, 서미경 여사. 거기 음식점, 롯데 백화점이나 롯데 호텔 같은 데 가면 모든 아니지만 상당수의 음식점 납품을 그 서미경 여사 혼자서 세 번째 여인이라고 그러는
세 번째 첩이죠. 그분이 다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호텔에도 이익이 안 되고 음식업체 다 죽이는 거죠. 그런 내부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을 규제하는 과를 하나 뒀고요. 또 하나는 공시 시장과 기업들이 지금 공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기업들한테는 손해를 주고 투자자들한테는 손해를 주고 자기들 몇 사람만 공매도 하고 이러가 부당이익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시가 부실이고 공시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지금 현상이 됐거든요. 정보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일거에 망합니다. 수요 공급 원칙은 정보가 흐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공시를 엉터리로 하거나 늦게 하는 거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5개 과를 만들었는데요. 이 5개 과는 한 국에 있는 5개 과지만 이 하나하나가 정부 한 부처보다도 더 영향력이 크고 더 무서운 역할을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집단국의 5개 과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그 계열사 간의 복잡한 지배 구조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인지 좀 궁금한 시점이고요. 대기업의 구조 문제 다른 나라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나라마다 사정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일별해서 다른 나라는 좋고 또는 나쁘고 우리나라는 나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경제가 커오는 데는 그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 역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지배 구조에 관해서는 한국이 상당히 유니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배 구조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후진적인 지배 구조도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의 지배 구조. 저건 지배 구조가 아니라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 또는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한번 폭발할 것이다. 지금 S&P가 중국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회주의권을 이제 빼고 우리가 이른바 선진 G7 국가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통 한 50개, 60개 적으면 30개, 40개씩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분 30%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지분 제한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한 기업이 갖고 있는 계열사가 1000개 또는 1500개 전 이상 넘어간다고 봐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앞에 조그마한 상가도 그 상가가 재벌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그런 담보된 그런 대책은 없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우선 재벌이란 말 자체가 한국에만 밖에 없다. 우리 흔히 한국의 이제 지배 구조를 문어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배 구조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요. 굉장히 내용은 쉽습니다. 회사는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제에는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자가 누구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앵커님은 기업의 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국민 아닐까요? 이제 국민 중에서 또 소비자도 임자도 될 수 있고 상법상으로는요. 왜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니까 주인이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로 이제 한정해서 한다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가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가진 사람이 행세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주식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 보면 약 한 8, 90%가 주식이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라는 이런 앵커님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주주 중에서 5%, 3%, 2%밖에 갖고 있는 않은 분이 수백 개, 1000개 이상 넘어가는 기업의 총수다. 오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법의 어느 규정에도 오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게 삼성 같은 경우에 미래전략실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실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각 기업에 CEO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임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적게 가지면서 여러 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구조가 잘못됐다. 그 경제민주화라는 게 일반 민주화는 1인 1표지만은 경제민주화는 1주 1표가 되다. 한 주를 가진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금융 거래위원장
장하성 지금 실장이죠. 이런 분이 젊을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주식을 조금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액주주 운동은 전혀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주주총회 현장을 찾아가면서 장하성 실장이나 김상조 교수가 소액주주대 권리 옹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이 공정거래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지주회사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을 올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100% 지주회사로 A라는 홀딩스 지주회사가 있으면 B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 갖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구글이라는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구글이라는 회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헷갈려서 물어오기도 합니다. 구글이 도대체 어느 게 상장돼 있냐? 구글은 자회사예요. 구글이라는 회사의 어머니 기업, 마더 컴퍼니, 지주회사는 알파벳이라는 회사예요. 알파벳이라는 주식만 관리하는 회사가 밑에 지주회사를 수백 개 건드리고 있는데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구글의 주식이 지분이 거의 90%, 100%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회사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지주회사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 20%만 가지면 지주회사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어떤 각 주주의 권리를 균등하게 경제민주적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물론 그 나라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지주회사 체제로 60년, 70년 순환 출자 체제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고쳐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20%, 30% 뭐 이렇게 높여가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재벌의 지배 구조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7 국가 중에서는 최고로 후진국이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경제민주화 차원보다도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막는다. 더 이상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우리 경제가 버틀렉에 왔다. 사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10수년 전부터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못 넘어가 2만 달러에서 지금 묶여 있어요. 이것이 5만 달러, 6만 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혁신이 적어도 G7 선진국 수준으로는 바꿔야 된다.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우리 국내 증시, 증권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가 되면 그만큼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게 될 텐데요. 박사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였죠. 주가가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애널리스트 분석이나 주식 투자자들 분석에 재벌 개혁이다. 재벌을 개혁하는데 왜 주가가 오를 것인가? 자, 그래서 재벌을 해체해서 돈을 뺏는다.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방식일 수가 있죠. 바로 그 대목에서 빨갱이라는 논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정책은 현재 있는 주식을 뺏어서 가져간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1948년 이전에 북한에서는 토지 몰수제도 이런 거, 주식 몰수제도, 이런 것은 사회주의죠, 그야말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주력 기업 위주로 경제민주화에 자기 주식 가진 것만 열심히 하라.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지주회사 전환 과정 또는 자기 내부 지배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과정에서 주력회사 주식을 많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력회사 주가들은 올라갈 거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 어디가 주력회사가 될 것이냐. 현재로는 구체적인 형태가 삼성물산이 지배구조로 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릅니다. 삼성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할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전자가 지주회사가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배주주들이 주력으로 택하는 기업들은 주식을 사모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주력 기업은 어떻게 되냐? 지배구조 전환 과정에서만 놓고 보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 많은 기업 집단들이 수백 개의 기업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면 기업 집단의 표가 나옵니다. 그 표를 보고 이게 주력은 아닌데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월가에서 한국 주식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전 참 마음이 아프다고요. 이 PER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 PER, 그 다음에 또 PBR이라는 것도 있는데 현재 이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 주가 상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현재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뭐 가장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미국 주가의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가 PER이 10이라고 그러면 미국은 20이다 말이에요.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1인데 애플의 PER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아요. 삼성전자도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뭐 그 삼성전자보다 별로 많이 올리고 있지 않은 지금 애플은 주가가 굉장히 높다고요. 이것을 월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럽니다. 한국이니까 이건 디스카운트 해야 돼. 왜 디스카운트 하느냐? 한국은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으니까 하나가 망하면 A라는 기업이 망할 때 잘 나가던 B, C도 덩달아 망할 수 있으니까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이게 순환출자 구조의 폐해거든요. 실제로 대우그룹이 무너질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M&A를 할 때도 순환출자가 돼 있으면 주식 지분이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어가기가 쉬워요. 엘리어트라든지 이런 사모펀드들, 해치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지주회사 체제가 안 돼 있으면 뺏기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해치펀드가 들어와서 적대적 M&A가 들어와서 뺏어가면 자기 주식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한국 전체의 그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린 데가 당장은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현찰을 조달하기 때문에 좀 고통이 올 겁니다만은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은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구조로 체제로 가서 건전한 견제구조도 생기고 이사 중에서 또 다른 한두 명이 들어오고 이러면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얘기를 했죠. 혁신성장으로 간다. 그러면 대기업도 혁신성장할 수가 있고 혁신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생산성 높아진 결과가 주가에 반영되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계를 잘 설득을 못 시킨다든지 또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무리수를 두게 되면 정부가 시장을 잘 몰라서 명분에만 해쳐서 하게 되면 큰 시행착오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 장하성 실장이나 김상조 위원장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일단은 안심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기업 집단국이나 공무원들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서 특히 국세청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적대적으로 때려잡자 기업,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식으로 기업을 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기업과 정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같이 살아나기 위한 재벌개혁. 그런 게 돼서 시장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시장을 잘못 못 치면요. 소가 뿔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 뿔을 고치려고 망치를 잘못 들이대면 소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 고사성어에는 교각살우라고 그럽니다. 재벌개혁도 절대 교각살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피땀으로 다 같이 꾸려온 우리 국가의 국보급 보물들이에요. 이 보물들을 더 빛을 내고 잘 되자. 이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 재벌의 기본 정신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